자,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근본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사기 선거를 해서 이 야당이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의하여 평양에 가서 이미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무엇을? 연방제 통일을. 이제 이것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에 온 것이 이번에 4월 10일 총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달 정도 되면 국회에서 지금 탄핵 결의안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3달 쉬어야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게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3달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남은 3년 기간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 192석을 만들어 사기 선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느냐? 이 모든 총지휘를 하는 것은 누구냐? 북한입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점령하고 사기 선거를 펼쳐서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생겼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부산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산이 이게 멍청하면요, 이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부산이여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단은 내가 2019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6월 7일 날인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장을 할 때인데 새벽 2시쯤 됐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두리번 방을 이렇게 봤는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이라는 최광 교수님, 그분이 그때 마침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또 이충근 박사님 뿐 아니라 김문수 지사님, 모든 전문가들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다 맞다는 거야. 그래서 최광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소득 주도 경제 성장. 그래서 문재인이가요 5년 동안 완전히 코로나를 빙자하여 국민들한테 다 돈을 풀고 선심을 하여 이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지금 똥 청소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은 어차피 끝나게 생겼다 하여 내가 가문광장으로 뛰어져 나가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런 더러운 세상을 보고 오래 살 필요가 있냐? 나는 그때 세브란스에서 목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 끝난 지 그게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목이 완전히.
그래서 내가 살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사람이, 그거 말이야, 목사가 부흥사가 말이야, 병원에서 병들어서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가문 광장에 나가서 내가 연설하다가 아니면 이 운동하다가 그때 연단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순교자라고 불러줄 거 아니냐. 이럴 때 사람이 용기가 생기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강문을 나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점점 더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몸이 점점 더 좋아져서 아직까지도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내가 앞으로 120년은 넉넉히 살 것 같아. 자유통일 다 해놓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고 한나라를 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이게 북한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중국이 협조를 하고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차피 나라가 희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8일 날 발표한 시국선언문 후에 다시 내가 정돈을 하여, 대한민국은 어차피 끝난 거돼. 끝났어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것을 다 공유해야 돼. 공유. 부산 반응해봐. 부산이 멍청하지? 안 멍청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안 멍청하고, 이런 말을 듣고도 아직도 부산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건 멍청한 거야. 대한민국 끝났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승만이가 남로당의 박헌영하고 싸움해서 만약에 그때 졌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이미 그때에 북한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감정에 휩쓸려서 막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교수님, 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야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가 왜 하야를 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분리해서 했었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네 번째 선거에서는 상대 야당 후보인 조병욱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독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 부정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음은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획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를 하시게 된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다 도입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예를 들어서 4년 두 번 대통령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4년 두 번 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넘겨야 될 텐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어서 하게 되었느냐? 미국도 잘 보세요. 국가가 위기가 올 때는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간에 쉬었다 한 게 아니고 이어서 몇 번 했는지 압니까? 몇 번 했어요? 4번 했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국가의 위기가 오면 대통령을 루스벨트 미국이 이어서 대통령을 4번 한 거예요. 연속해서 4번 했습니다. 연속해서 4번. 네네. 그러면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은 4년 2번 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제2의 신앙이 뭐냐? 민주주의야.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하나 보니까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기준은 뭐냐? 이승만의 기준은 다음 사람을 찾아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남노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이길 수 있는 후임자가 있느냐 하고 찾았더니 없는 거야. 없는 거. 그 중에도 나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승만은요, 그때의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요, 이승만은 국가의 설립자예요. 설립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민주당도 이승만이 만들어 준 거야. 자유당도 나중에 이승만이 처음 왔을 땐 자유당 안 만들었어요. 자유당도 나중에 만들어 준 거야. 그 이승만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국가 설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넘겨줘야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신익기라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예,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신익기 선생님이 전라도 익산에 가서 선거 유세하다가 열차 타고 올라오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죽었죠. 그렇습니다. 예. 죽으니까 이제는 또 누구한테 물러줘? 물러줄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조병옥 박사라고 있어요. 예일대학 나온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조병옥 박사를 또 한번 넘겨줄까 했더니 또 암이 와버리네. 암이 와가지고 이게 조병옥 박사, 신익기 선생을 다 차파 빨갱이들이요, 국민들을 속여먹어서 이승만이가 죽였다 그래. 이승만이가. 내가 그래서 조세영 의원, 국회의원 8번 한 사람, 그 아들이 조병옥 박사 아들이 조세영이야. 조순영인데 내가 한참 종편에 다니면서 뭐 TV조선, 그 다음에 또 뭐 A채널, 그 다음에 또 MBN, 나도요 종편의 팬을 스타예요. 나도. 이 양반들이 지금 안 태어나서 모르는구나. 내가 종편을 다니면서 휩쓸면서 팬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침 A채널인가 MBN을 갔는데 내 다음에 바로 조순영 의원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토크를 하고 나오는데 조순영 의원한테 물어봤어. 조 의원님, 정말로 조병욱 박사 아버님을 이승만이가 죽였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조병욱 박사를 이승만 대통령이 죽였다고 이렇게 역사를 삐뚤어 놨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암이 왔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불러가지고 세상에 조병욱 박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아우야 어떻게 너한테 이런 못쓸 병이 왔느냐, 한국에서 수술하면 100% 죽으니까 하면서 프란시스카 여사가 손뜨개질로 해서 모아놓은 돈, 그 당시에 4만 불이니까 요즘 따지면 한 40억 되게. 40억. 예? 40억까지는 좀 안 되겠죠, 목사님. 그래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목사님. 참 이 예. 교수님은 깐깐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치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4만 불이니까 프란시스카 여사가 손뜨개질해서 번 돈이거든. 예. 이래가지고 그 4만 불을 주면서
절대 한국에서 수술하지 말아라. 저 미국의 국군 통합병원, 미국의 국군 통합병원으로 보내줄 테니 네. 거기 가서 수술해서 꼭 살아서 오너라. 아우가 없는 세상은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눈물 흘린 사람이 이승만인데, 누가 조병옥 박사를 이승만이가 죽였다고 이따위 말을 하는 놈들은 아가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노당, 빨갱이, 좌파, 종북, 주사파 이 새끼들은요, 역사를 다 비틀어 놓은 거야. 다 비틀어 놓은 거야. 다 비틀어 놓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조병욱 죽었지. 그 다음에 또 신익기도 죽었지. 그런데 인천에 있는 누구예요? 응? 인천 출신. 조봉암. 조봉암. 예. 이 이승만이가 얼마나 폭이 넓은가 하면요, 조봉암이가 남노당 출신이야. 근데 그 사람을 스카웃해서 이 이승만이가 뭘 했느냐,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 그리고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완성을 해서, 이게 6.25가 일어나기 3달 전에 완성한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세상에 6.25 일어나가지고 남조선에 와서 동네 사람한테, 자, 곡괭이와 낫을 가지고 나와라, 지주들의 목을 치자,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땅 다 가졌는데.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시켜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3달 전에. 농지개혁이요, 토지개혁이요. 뭐 같은 거지만 농지개혁이 더 정확합니다. 농지개혁. 예.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때 최초로 땅을 얻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여러분은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지. 나처럼 나이가 99세가 돼야 알지. 99세가.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땅을 전부 다 전 국민들에게 땅을 다 줬는데, 이게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그러니까 집단론장이란 말이야. 무상몰수, 땅을 다 뺏는 거야. 뺏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한국이 한 이 농지개혁은 전혀 달라요. 유상이야, 유상. 뭐라고요? 지주의 땅을 그냥 뺏은 게 아니고, 지주한테 채권 있죠, 채권.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채권.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 그러면 국가가 나중에 그걸 갚아준다 그래. 갚아준다 그러고, 그 대신 땅을 너가 가지고 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놓으라 그래. 이래서 그 땅을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이게 2조 500년 이후에 국민들이, 그때요 땅을 가진 사람이 10%밖에 없어서 10%밖에 없었다니까. 부산 반응해봐. 부산 알아듣나? 목사님, 제가 추임새를 넣기 위해서요, 화면 좀 올려주시면, 목사님, 저게 농지분배 통지서거든요. 하하.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나기 전에, 6.25 전쟁 나기 전에 전 국민에게 당신이 할당받을 농지가 요 농지다라고 하는 농지분배 통지서를 전 국민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저게 농지분배 통지서예요. 그 다음이요, 이걸 먹으면 지가증권은 뭔가면 유상물수를 목사님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현찰로 다 주지를 못했어요. 다만 땅을 유상몰수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이 땅값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지가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주들에게 다 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농지분배 통지서를 발송해 줬고, 지주들에게는 유상몰수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받을 금액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지주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땅을 그냥 뺏은 게 아니고, 국가 채권을, 여기 봐요, 보잖아. 이걸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 이거야. 언젠가는 국가가 이걸
이자까지 합해서 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때 1년에 한 번씩 상환했습니다. 그렇지.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전혀 다르게 무상 몰수야. 강제로 빼서. 그 다음에 무상 분배요. 한국은 뭐냐? 유상이야, 유상. 이해가 됐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먼저 이 상환 증서는 뭔가면 여러분 이제 걔는 농지를 분배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마다 수확의 30%를 나라에 내문되는데 얼마 내느냐? 5년만 내면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상환 증서는 뭐냐? 금년에 30% 냈다. 내년에 30% 냈다. 5번만 내면 다 자신의 땅이 됐던 것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요, 단 한 명도 이 상환 증서에 위배를 해서 자신의 토지를 할당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6.25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완성됐다고? 3달. 몇 달 전에? 그때 우리 아버지도 땅을 최초로 태어나서, 인간도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도 그때 세마지기 얻었어. 세마지기 얻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땅이 없으셨어요? 없지. 아니, 전 국민의 10%밖에 땅 없어. 그때는 10% 안에 드셨을 것 같은데. 김학성 아버지도 땅 없었어. 그때 다. 김학성 아버지가 저는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지. 그런데 세상에 인민군이 딱 와서, 자, 낫을 가지고 나와, 도끼를 가지고 나와, 지주들의 목을 치자 이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냐면, 우리는 땅 다 가졌어. 누가 줬어? 이승만이가 다 줬다고. 그래서 정신적인 능력으로 6.25를 이긴 것이야. 아멘. 부산 멍청아. 부산이 멍청해 아주 말해. 이게 정교조들이요, 다 45년부터 48년까지의 역사를 전부 다 덮어놓고 숨겨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게 생겼어. 그때의 농림부 장관이 이게 이제 이걸 완성했는데, 조봉암이가요 세상에 남로당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농림부 장관을 해서, 농림부 장관이 사실은 이걸 했단 말이야. 해니까 이제 우쭐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을 하겠다. 대통령. 이승만을 밀어내고 대통령 하겠다 맞짱 뜬다고 나오니까, 조봉암이를 실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잘 들어봐요. 그때의 북한의 김일성이가 구구절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조선의 지도자를 조봉암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예. 김일성이가. 예.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가 북한의 간첩을 만났어.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조봉암을 처형을 해버렸어. 그런데 몇 년 전에 조봉암의 후손들이요, 재판 없이 처형했다고 해가지고 재심을 신청해서 조봉암의 후손들이 30억을 받았어. 30억.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 역사가 웃기는 역사요. 그때 이승만 밑에 있었던 판검사들이 조금 신중했으면, 간첩 만났으면 그건 완전히 그 혐의가 있거든. 요걸 정식 절차를 잘 밟아서, 지금 저 이재명이가 빨리 감방 안 가는 것 때문에 답답해 안 해? 답답해? 근데 윤석열은 더 답답해. 윤석열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라도 조금이라도 저촉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열불나지만은 절차를 밟아서 이 처형을 하려고 지금 윤석열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야. 반드시 문재인, 조국, 그 다음에
누구라고? 이재명 이 세 마리는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식법을 통하여 하려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늦어.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열 받았어. 사실 이게요, 법무장관 이게 저 한동훈이가 그때 그걸 다 해냈어야 되는 건데. 이래가지고 지금요 나라가요 거꾸로 역전되게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가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냐? 바로 몇 주 전에 자유총연맹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설한 연설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이 없으면요 나는요 가문운동 안 해요.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 왜? 나는 우리 며느리 양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우리 며느리 치마폭만 잡으면 나는 미국으로 가서 한 세상 잘 살 수 있어. 장로님은 며느리도 없지? 아예?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령님 모시고 잘 살으라고. 목사님, 저는 며느리 없지만은 주님뿐입니다. 참나. 누가 말정이 아니라 그럴까 봐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보여드릴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와. 생각은 안 지켜. 근데 말 보면 알아요. 말 보면요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들어봐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승만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승만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박정희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윤석열 속에 들은 생각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람이 다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순진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줄 때에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권력자인 문재인 자기도 법을 어기면 자기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그게 쏜지 모르고 그리고 임명장을 줬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 송철호라고 저기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이게 지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 윤석열이가. 그 윤석열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일지라도 자기가 위법하면 자기도 수사하라 이거거든. 그거는 그냥 립서비스거든. 립서비스. 그 윤석열이 너무 지나치게 순진하니까 진짜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어.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죽이려고 계속 막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을 보내고 조국이를 보내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는요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제일 뚝심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붙어 싸우다가 내가 그걸 딱 보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또 내가 음성을 들었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라. 이야, 나는 잘 들어요. 음성,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그래서 감흥광장에서 최초로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연설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때 감흥광장에 나온 사람은 거의 90%가 친박이에요. 친박. 박근혜 파란 말이야. 그러다가 연설하고 나오니까 나보고 정강훈 이 새끼 완전히 배신자라고 난리가 나서 내가 그래서 설득을 했어.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거 봐, 내 말을 잘 들어. 이건 하나님의 짓이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역사 철학을 쭉 가르쳤어. 역사 철학을 어떻게 하냐,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때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꼭지를 획 돌린다. 첫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유대요, 이거는 완전히 유대교주의자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불러서 꼭지를 돌려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교회를 없애버리고 신약교회를 열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가 마니교회 수장이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내가지고 꼭지를 돌려서 자기가 속한 마니교회를 없애버리고, 어거스틴이 없었으면요 지구상에 교회 없어요. 기독교 자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세 번째가 누구냐? 말틴 루터요. 말틴 루터가요 천주교의 신부 출신이 아니었으면 교황의 로마 교황청의 비리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야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앞잡이 로마 교황을 향하여 이렇게 퍼부어서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그 변곡점에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꼭지를 획 돌려서 여러분도 오늘 꼭지가 획 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걸 내가 설명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저쪽 편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이가 아니었으면요,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안 만들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안 해? 이미 연방제로 북한은 넘어갔어요. 이거는 미리 벌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하여 평양 가서 서명까지 다 했어요. 네. 연방제 통일.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 연방제 통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뭐 아시다시피 6.15 공동선언은 이제 김대중이가 가서 김정일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라고 약속한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요. 이후에 14 공동성명은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행위 국가 정상회담인데 이 문재인은 2018년 9월 9일 가서 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의 그 합의보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북에게 양보한 반역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가 되는 것인데, 역시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때 사실은 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가문에 5년 동안 모여서 비가 오나 뭐야?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냈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되었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개딸들 여러분, 주사파 여러분, 빨갱이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여러분, 당신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강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특별히 중심에 정강훈 목사가 아니면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정강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북한으로 안 넘어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통일 6번을 한번 보면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현행 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인데요. 통일 내용을, 통일 조항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7.4 공동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이 했던 6.15 공동선언, 노무현이가 행한 14선언,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행한 4.1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이것이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통일 정책입니다. 연방제를 지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도 적극 지지하고 그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분명히 민족 간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도외시한 통일을 우리 헌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조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만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은 미리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헌법이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우리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나쁜 DNA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과 북한이 민족 중심으로 통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경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위헌이요, 아니요? 네,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걸 이어받은 대체정당이 진보당인데, 진보당도 물론 해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갖다가 해산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좀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행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적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전반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할 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목사님께서 8.15 이번에 국민대 행사를 하시지만 거기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민주당을
해산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들이 이제 사기 선거를 해서 네네. 야당이 192석을 했잖아요. 예. 하자마자 이놈들이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특검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예. 뭐 했냐? 어제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하도록 예. 국회 안에서 예. 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결의를 했죠. 했습니다. 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도 못하도록 돼 있죠. 그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니까. 법안이 거부권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근데 거기에 증인들을 뭐 32명인가 39명인가 39명을 예. 신청했대요. 예. 증인들을. 예. 근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를 좀 불러주면 바로 내가 기쌈을 딱 때리고 이 새끼들 말이야. 우선 정청래가 아무리 막가더라도 그 인간도 생각에 있는 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안 불러요? 나 안 불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윤석열 이게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 예, 탄핵 청문회. 탄핵 청문회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흠집을 내서 윤석열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서 탄핵 결의안을 결국은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볼 때 예측이면 10월 달이면 이것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10월 달이면 나는 자칭 타칭 선지자예요. 선지자. 내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는 지나간 뒤에 시부렁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요. 미리 앞에 될 일을 먼저 보는 게 선지자요. 그리고 못 보는 다들 영적인 소경 사람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계몽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윤석열은 탄핵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죠. 네네. 헌법재판소 가면 심사를 몇 개월 해요, 주로. 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례를 보면 뭐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이 정지가 되고. 고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럼 한남동에서 이제 뭐 집에서 운동이나 하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힘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네.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는 결의하기 위하여 이번에 8월 15일 날 가문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아멘. 박정희식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10월 달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은 우리는 디데이로 잡고 선제적으로 대항을 하여 우리는 8월 15일 날 박정희식 혁명을 완수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 가문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1000만 명이. 혁명은 숫자요, 숫자.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 부산은 8월 15일 날 올래 안 올래?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줘? 연방제로 넘겨줘? 그러면 8월 15일 날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한 대표별로 3,000명씩 데리고 와야 돼. 3,000명씩. 몇 명씩? 부산에서 지금 자유마을 대표하는 사람 손 들어봐. 대표하는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대표하게. 니들은 혼자 와서는 안 돼. 8월 15일 날 오후 1시까지 여기 있는 부산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한 사람당 3,000명씩 데리고 안 오면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왜? 어차피 나라는 망한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게 된 거야. 우리는 박정희식 5.16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박정희가 혁명할 때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박정희는 그때 별 2개요, 2개. 별 몇 개요? 그 위에 선배들도 많아요. 백선엽 별 4개요. 3개, 4개도 많아. 그런데 박정희는 별 2개밖에 아니야. 근데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왜? 이게 이승만이가 하야하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그때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4.19 혁명. 네네.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4.19 혁명은 이제 3.15 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또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 결정을 내리시고 전 세계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 예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그 시대를 여는 계기를 이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생겼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부가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고난대행 1순위였기 때문에 허정 씨가 고난대행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 그래서 60년 7월 달에 총선거를 치러서 그렇지.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국내의 질서도 문란하고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 그다음에 그 국가의 안보도 지켜지지 않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도 데모가 많아가지고 군인들도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를 할 정도로 데모가 너무나 남발됐기 때문에 데모 규제법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딱 하니까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그때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이거는 진짜요. 진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갔더니 반별로 선생님들이 다 모이라 그러더니 데모를 시키는 거야. 뭐라 그러냐? 이승만 물러가라! 이승만 물러가라!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야, 개판. 이걸 보고 박정희 소장이 딱 일어났어. 어차피 이 나라는 장면 정부는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목숨을 딱 걸고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5.16 혁명 공약을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들어보란 말이야. 자, 시작 들어봐.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이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안 일으켰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여기도 빨갱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대답이 잘 나오니까. 존재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하는 노래가 뭐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그런데
그런데 박정희가 그때 보니까 어차피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판사판이야. 그래서 5.16을 일으킬 때에 이 박정희의 내공,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박태준을 불러서 하는 말 들어봐요. 들어보란 말이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잘 들어보라고.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5.1 뭐라 그래요? 5.16 며칠이라고? 5.16이 뭔 뜻이요?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루 지난 뒤에 새벽에 박태준을 불렀단 말이야. 육군사관학교 후배를 불러서 내가 자네를 5.16 혁명 명단에서 뺐다 이거야. 왜 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거야. 첫째, 내가 혁명에 실패하면 나는 군사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거야. 그럼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할 때에 살려고 한 거야? 죽으려고 한 거야? 준비됐어? 아, 이 시원찮아 이거. 준비됐어? 다시요. 준비됐냐고? 언제 죽을 거야? 8월 15일 날.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다시요. 죽을 준비 됐어요? 아, 여기서 지금 아직도 입도 안 열고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려가면 내가 머리를 다 잡뜯어버려. 그러면 저 김정은이 밑에서 살래? 차라리 김정은 밑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박정희의 그때 각오가 나는 군사법정에 실패하면 서서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북한이 바로 남침한다 이거요. 그래서 박태준 너를 이 혁명 동지에서 이름을 빼놨다는 거예요. 왜? 군대를 지휘하여 북한을 막아내려고. 두 번째 개인적 이유는 뭐냐? 참 박정희가 그래도요 내 가족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유경수 여사, 박근혜, 그 다음 박근영, 박지만 세 명을 자네한테 부탁하려고. 자네는 안 죽기 위하여 여기서가 이름을 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은 꼭 살려고 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나라는 끝났으니 해보고 실패해도 나는 형장에 있어 사형을 당해도 좋다 이거요. 준비됐어요? 확실해? 그런데 이 5.16 군사혁명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안 죽고 성공했어. 한 명도 안 죽고. 우리도 이번에 강원광장에서 한 명도 안 죽고 성공하려면 그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모이는 자체가 바로 혁명의 완성이야. 완성.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1,000만 명이 모이면요 바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요
헌법에 이미 전문에 명령하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 혁명을 하라고. 자, 교수님, 예. 헌법 전문, 자, 읽어주세요. 예, 우리 헌법 전문은 그 4.19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말을 든 것은 우리 후대들이 또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뜻이죠? 헌법이 무너졌을 때는 네네. 4.19 같이 해야 된다 이 말 아닌가? 그게 헌법에 부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4.19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으키다가 경찰에 죽은 수리에 있는 네. 청년들 말고 네네. 그 후에 4.19를 성공한 뒤에 처형된 사람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없죠. 예. 왜냐하면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5.16 혁명식으로 성공을 하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혁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불란서 68 혁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국내용이 아니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고 이제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지도국가로 갈래? 이 결단이 8월 15일 날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 아멘. 동의하십니까?